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애초에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입자의 이중성 얘기를 했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광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광자의 케이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광자의 빛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가정이 성립을 해야 사실은 이 얘기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겠죠. 그건 일반 물리 배우고, 일반 물리 마지막에 빛에 대해서 어떤 것까지 배웠었어요? 빛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어떤 걸 배웠었어요? 빛의 이중성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빛이 그 사인 가로 열고 kx-오메가 t라는 웨이브 펑션으로 쓰여진다. 그 일렉트릭 필드가 공간과 시간에 오실레이션 하는 펑션으로 쓰여진다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거 어떻게 유도했어요? 유도는 안 했나? 과제 문제 중에 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수업 시간에는 유도를 했었을까요? 과제에 있었으면은 그 내용을 과제에 있었으면은 맥스웰 방정식을 풀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맞나요? 맞나? 가물가물하죠. 맥스웰 방정식을 풀지 않고서는 빛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 요동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직 전자기를 안 배웠잖아요. 다음 학기부터 배울 텐데, 생각을 하다가 파동 방정식이 굉장히 생소할 텐데, 파동 방정식이 뭐냐면은 공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게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것과 같다. 그 비례 상수는 속도의 제곱, 그거예요. 엑셀 방정식 두 개 써놓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그 공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게 미우 제로, 입실론 제로에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했었잖아요. 전자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한번 우리 진짜 로프를 흔드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어제 갑자기 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고전역학이에요. 고전역학은 잘 알죠. FMA 잘 알죠. 그래서 위치를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것이 힘과 같다 라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믿죠. 네. 그건 근데 왜 믿지?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중학생 동생이 왜 F는 MA여야 하나요?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냥 그럴 것 같고, 그걸로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잘 설명이 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거기에 젖어 들어가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양자역학 입문이 딱 이제 양자역학에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슷한 질문, 중학생이 역학에 대해서 질문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교수님 왜 그 웨이브 펑션의 x 스퀘어가 probability density여야 하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줄을 우리가 튕기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타줄은 그 한쪽이 고정돼 있고 다른 한쪽도 고정돼 있죠.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튜닝 패드, 기타나 악기를 다뤄봤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거 튜닝하기 위해서 이쪽에 텐션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약하게 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줄 탕 튕기고 플랫 같은 걸 잡으면은 그 길이가 짧아지면서 뭐예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바꾸는 거죠. 한쪽은 고정돼 있고 한쪽은 고정돼 있는데, 플랫을 잡는 순간 그 부분이 고정이 되면서 거기는 앰플리튜드가 0이어야 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생기고, 그래서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고, 그래서 고유 진동수가 커지고, 그래서 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줄,
굵은 줄과 얇은 줄. 얇은 줄은 길이가 같아도 굵은 줄은 저음이 나고 얇은 줄은 정확히 말하면 땅땅한 줄은 높은 음이 나죠. 그러니까 텐션이 크면은 높은 음이 나고 텐션이 작으면 낮은 음이 나고 뭐 그런 거는 잘 알고 있죠. 그냥 뭐 그걸 굳이 뭐 역학적으로 풀어가지고 결론이 나서 그런 결론이 나온다라고 풀지 않아도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실험적인 결과예요. 그 실험적인 결과를 뉴턴 방정식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물리학도처럼 생각하는 상황이 돼요. 갑자기 이제 역학 얘기를 좀 할게요. 역학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뭐 이런 줄이 챙겨진다고 했을 때 이 부분, 그 인피니테시멀리 작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제 가로축과 세로축이 있는데 뭐 이런 세그먼트가 있어요. 이 줄의 일부를 그냥 확대를 한 겁니다. 그때 이걸 델타 x 세로축 그러니까 변이를 델타 u라고 하죠. 이렇게 무슨 상황인지 알겠죠? 그때 이 세그먼트에 가해지는 힘은 장력밖에 없습니다. 이 탄젠셜 방향으로 어떤 t라는 장력이 가해질 거고 이 탄젠셜 방향으로 t라는 장력이 가해질 텐데 그 장력이 x에 대한 함수겠죠. 여기가 x, 여기가 x 플러스 델타 x죠. 그러면은 x에 어떤 주어진 시간 t, 그죠? 다음에 이쪽은 x 플러스 델타 x에 같은 시간 t죠. 네, 시간이 지나가는 건 아니죠. 같은 시간, 이 순간의 사진을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타랑 여기 세타랑 다르죠. 살짝 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타는 xt, 여기 세타는 x 플러스 델타 x t 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로프의 mass density를 rho x라고 하죠. mass density. 막 뭐 아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일단 다 변수를 다 놔두는 겁니다. 네,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잘 풀 수 있어요. 걱정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한번 보시면 결국에는 이 로프가 받는 힘은 이 로프의 매스 곱하기 뭐 변이의 시간에 대한 두번 미분 이겠죠? F는 F 뭐예요? M부터 하죠. 로 x의 루트 델타 x 제곱 플러스 델타 u 제곱이죠. 요 길이니까. 그리고 휘어져 있지만은 아주 작은 델타 x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요게 m이고 a는 뭐냐? 버티컬 방향으로만 먼저 생각해 봅시다. 버티컬 방향으로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 쓰고 호리젠털 방향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두 개를 쓸 거예요. 일단은 버티컬 모션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의 버티컬 모션은 변이가 u죠. xt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텐션 x 플러스 델타 xt의 사인 텀이죠. 사인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t. 이 세타에 대한 사인 거기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니까 마이너스 t x t의 사인 세타의 t. 그죠? 뭐 괜찮죠? 아직 문제 없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델타 x를 0으로 보내봅시다. 그래서 미분꼴로 한번 보내보죠. 그 전에 이제 먼저 델타 x분의 1로 다 나누고 그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나눠지니까 로 x 루트 1 플러스 dx분의 du인데 x가 0으로 갈 때는 로 x분의 로 u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dx분의 du라고 쓰지 않고 로 x분의 로라고 쓴 거는 뭐예요? 로 x분의 로 u는 이게 편미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미분을 t가
픽스 됐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x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는 거고 나머지 변수는 상수를 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뭐 그렇게요. 오른쪽은 이게 딱 이거죠. 이게 딱 미분의 정의잖아요. 어떤 함수에서 델타 x만큼 변화했을 때 변화량을 그 델타 x로 나누는 게 그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배웠을 미분의 정의입니다. 수학 2를 배웠어요. 교과가 좀 달려졌으니까 어쨌든 대학교 1학년 때 배웠겠죠. 그렇게 되면 쓸 수 있겠죠. T 사인 세타.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이제 귀찮으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T 사인 세타의 D 세타. 맞죠? 네. 그러면은 식이 그렇게 간단치 않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우리 이제 가정을 하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실레이션이 이 파동이 너무 막 크지 않아서 작은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앰플리튜드가 작은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세타가 1보다 훨씬 작을 때에 대해서만 우리 생각을 할 겁니다. 스몰 오실레이션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는 대략 세타가 되고 뭐 코사인 세타는 대략 1이 되고 하는 어프로시메이션은 아니죠. 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트를 따라가자면 탄젠트 세타는 뭐예요? 로 x분의 로 u죠. 그죠? 네. 탄젠트 세타는 델타 x분의 델타 u인데 델타 x를 0으로 보낸 상황이니까 u를 x로 편미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각 함수에서 보통 세타가 이렇게 되고 이걸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이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죠. 제곱 세타. 네. 그러니까 이걸 이용을 하면은 사인 세타는 뭐예요?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고, 그래서 1 플러스 로 x분의 로 u, 이게 탄젠트 세타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로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그냥 1 플러스 로 x분의 로 u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예,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니까. 네. 그리고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 악스탄젠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거죠? 네, 요거를 역으로 취한 것 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왜냐면은 우리가 세타를 x로 편미분한 거가 필요하니까 세타를 x로 편미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를 일단은 요걸로 나타내주고 얘를 x로 편미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저기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거 외워서 쓸 수도 있는데 dx분의 d의 탄젠트의 마이너스 x의 x 역함수를 미분하면은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돼요. 네. 근데 뭐 지금 이거는 뭐 수학 시간도 아니고 뭐 역학 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뭐 꼭 이거를 예를 들어 이런 건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오거든요. 그냥 지금 보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1 플러스 제곱분의 1. 일 것 같지만 지금 얘를 x로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를 x로 미분한 게 하나 더 들어가야겠죠. 네. 그죠? 정식? 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타가 1보다 훨씬 작을 때를 한번 써봅시다. 세타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탄젠트 세타도 1보다 훨씬 작겠죠. 그래서 로 x분의 로 u도 1보다 훨씬 작겠죠. 당연하죠. 로 x분의 로 u가 바로 이 기울기니까 이 기울기 1보다 작겠죠. 작다는 얘기입니다. 1보다 작다. 작다는 얘기. 그래서 사인 세타를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보다 훨씬 작으니까 이게 대략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얘는 그냥 로 x 제곱분의 u를 두 번 미분하게 되는 거라서 요거를 요 식에 갖다 놓으면 뭔가 얼추 비슷해지죠, 점점. x t에 로 x u t 1이니까 얘는 뭐였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얼추 바뀌었어요.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랑 공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건데 뭐 이것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뭔가 한번 보죠. 요거를 이제 사실 언노운이 두 개죠. t랑 u라는 언노운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근데 이퀘이션은 하나만 썼어요. y축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리젠탈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모션을 쓰고 거기서 정보를 빼내야 돼요.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 다음 호리젠탈 방향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모션을 한번 써보죠. 자, 오른쪽으로의 장력과 왼쪽으로의 장력이 같아야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줄이 위아래로 출렁이고 있지 진짜 앞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줄이 자기 위치에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 줄이 정말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가는 거는 매질이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가는 거죠. 그죠? 매질은 그냥 위아래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X축 호리젠털 방향으로의 힘은 평형을 이루어야 돼요. 코사인이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x 나눠주고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것도 미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tx t랑 코사인 세타 xt의 평균한 게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거의 1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t를 공간에 대해 미분한 게 0이다. 즉 t는 공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어야 되죠. 장력은 어느 공간에 대해서나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니까 콘스턴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죠. 그리고 t는 이제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만 합니다. 공간과 시간이 아니고 시간에 대한 함수이기만 해요. 얘는 공간에 대한 함수이기만 하고 이 상황에서 문제를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유니폼한 로프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로가 그냥 컨스턴트. 그리고 장력도 그 기타 줄에서 장력을 조절하는 그 튜닝 뭐라 그래요? 기타 치는 친구가 여기 없어요? 뭐라 그러지? 그때 달려있는 거 노브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제가 왕년에서도 기타 한번 쳤는데 그러면서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장력을 일정하다고 하다고 합시다. 장력을 막 바꾸면 음이 바뀌겠죠. 음이 바뀌지 않고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 그리고 공간상으로 유니폼한 로프를 가지고 튕기는 상황, 가장 심플한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T죠. 그러면 뭐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제곱을
t라는 어떤 상수 곱하기 네. 그래서 얘를 그냥 속도 c의 제곱으로 그냥 정의를 해버릴게요. 네. 이렇게 해놓고 보면 그리고 이 솔루션을 풀면 그 사인 뭐 이게 나올 거잖아요. 뭐가 나올 거잖아요.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이 파동 함수가 이 페이지가 진행하는 속도가 딱 c가 되게 나오죠. 이거 우리가 했던 거죠. 네. 똑같죠. 이거랑 우리가 그 엑셀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일렉트릭 필드는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랑 같고 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컬을 취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컬을 취해서 이거의 제곱의 A가 이 뭐 그냥 3차원에 대해 한 거니까 1차원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이거예요. 똑같죠? 네. 단지 이거를 이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완전히 똑같죠. 시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게 c제곱 곱하기 공간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거. 단지 전자기파에서는 그 변이가 일렉트릭 필드였던 거고 로프에 대해서는 변이가 진짜 변이였던 거고 음파에 대해서는 이 U가 공기 압력인 거예요. 공기 압력이 세졌다 약해졌다 하는 게 우리 귀를 때려가지고 느끼는 거니까. 또 뭐가 있을까? 뭐 그것도 있죠. 그 뭐냐 뭐라 그러지? 용수철이 찌 있는데 걔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에 있으면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하면은 얘가 쭉 가죠. 장난감도 있잖아요. 용수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가잖아요. 걔를 보면은 걔는 이제 위아래로 진동하는 게 아니고 앞뒤로 진동하죠. 아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네. 그 지진파, T파, S파 막 해가지고 횡파, 종파 이런 거 했었잖아요. 횡파가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고 종파가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흔들린다. 그런 거 배웠을 텐데 지진파도 웨이브죠. 다 웨이브예요. 네. 이제는 웨이브가 그렇게 낯설지 않죠. 파도도 웨이브죠. 파고도 웨이브고. 그래서 이 이퀘이션은 모션이 이제는 조금 낯설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아마 웨이브 이퀘이션을 이제 보고 사실은 이게 역학 문제인데 역학 시간에는 아마 이거 다룰 시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역학이 한 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는 사실 다룰 수가 없을 거라서 제가 한번 다뤄봤어요. 질문? 어때요? 결국에 칠판에 쓰이는 거는 미분 방정식밖에 없네요. 그렇죠? 결국에 칠판에 쓰이는 거는 수식밖에 없어요. 뭐 당연하죠. 이건 인문학 강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물리학의 언어는 수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물리학을 배우는데 수학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언어가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수업을 듣는 건 힘들죠. 예를 들어 한글을 아직 안 됐는데 유치원에 가서 글을 쓰라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글을 써야 이제 여러 가지 글쓰기, 일기도 쓰고 받아쓰기도 하고 그럴 텐데 당장 글을 못 쓰는데 글 쓰기가 힘든데 그걸로 통해서 사회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국어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국어가 힘들면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정보 전달이 힘들죠. 물리의 경우에는 딱 그게 수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익숙하지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전개를 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돼요? 라는 질문들을 들면 꼭 하세요. 네, 꼭 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학생 때 돌이켜보면
뭐 내가 잘못 생각했겠지, 저게 맞겠지 했는데 한참 막 20분 수업하다가 교수님 이거 잘못됐네. 그래요, 맞았구나. 말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나중에 알아채시겠지 이런 마음에 나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줘야 서로 편한 거죠. 서로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요구하는 수학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극한에 대한 개념은 사실 다 극한에 대한 개념, 이분에 대한 개념, 적분에 대한 개념 그거죠. 우리가 사실은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벡터 캘큘레이션이 나와가지고 약간 겁먹었을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저도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가는 거 저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걸 어디서 본 것 같긴 하다 이 정도예요. 저도 사실 이거 정말 원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이거에 x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y 해서 나한테 1시간을 주면은 이거 다 이제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러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물리학자는 당연히 수학을 잘 해야 하지만 수학만 잘해서는 물리학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수학만 잘하시면 그냥 수학을 하세요. 물리학자는 사실은 수학을 도구를 사용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은 사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저도 이제 그 물리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화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왔는데 물리화학 시간에 양자역학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은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질을 만들고 생명 활동을 이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 간의 상호작용은 고전적이지가 않아요. 양자역학적이거든요. 분자는 원자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원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원자가 결합된 분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자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양자역학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근데 그래서 갈 길이 먼데 이거 가지고 폴리머도 만들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만들고 그다음에 생화학도 해야 되고 막 다 해야 되는데 반응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원자는 그렇게 행동할까?에 매몰돼가지고 그걸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하겠죠. 그럼 화학과에서는 사실은 양자역학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작동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도구로 써가지고 분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라고 막 가려고 하는데 왜 도구가 그렇게 작동해야 되죠? 왜 도구가 그렇게 작동해야 되나요? 정말 그런가요?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그 친구는 화학과에 있어야 되지 않고 물리과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저고요. 근데 이제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수학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라고 계속 파고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수학과 물리 사이 경계 어딘가에 영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실험 물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론 물리를 하시는 분들은 수학적으로 굉장히 깊어야 물리적으로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는 사실 그 분야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여러분들은 이미 저한테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그냥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름의 관점이 있을 겁니다. 제 관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학은 도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저는 실험적으로 양자역학을 벗어나는 일을 할 생각이 별로 없고 아마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멈춘 거고요. 양자역학을 넘어서는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발견해내고 그런 연구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자역학이 틀리는 거를 증명하려면은 10-34승 스케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10-34승 주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스케일로 실험을 할 수 있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역학 내에서도 새로운 개념들이 생기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상학적인 양자역학이라든지 아니면 지오메트리가 뭐죠? 기하학적인 양자역학이라든지 기하의 개념, 위상학의 개념 다 수학적인 개념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양자역학에 들어와서 양자역학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고 있어요. 최근 트렌드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위상 양자역학을 실험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20년 전에 이론하시는 분들이 위상학을 양자역학과 접목을 해가지고 위상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지금 조기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기하학과 양자역학을 컴바인한 연구를 하시거든요. 아직은 실험적으로 그거를 구현할 만한 거가 있지는 않은데,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양자역학이라는 크다란 그 우산 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사실은 정말 처음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하려면 사실은 물리학 밖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냥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학 밖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물리학적으로 접목을 해서 새로운 물리를 탄생시키는 거를 사실을 하려면 수학적인 거의 수학자의 진비 없는 수학적인 그런 인투이션이 있어야겠죠. 네. 근데 여기는 양자 물리 입문 시간이니까 그런 거는 뭐 저기 나중에 생각하시고, 지금 입문 시간에는 수학은 도구일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네. 정 모르면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돼요. 정 모르겠으면 그냥 매스메티카나 매트랩 같은 걸로 그냥 접근시켜버리면 됩니다. 접근 같은 거 뭐 막 그 접근 그 릴레이션 외워가지고 접근을 아마 고등학교 때 열심히 풀었었을 것 같은데, 대학원에서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그냥 컴퓨터가 다 해줘요. 네. 저는 좀 그런 실용적인 미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잠깐만.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한 거는 그 파동역학 자체가 생소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생소한 전자기학에서의 파동역학을 얘기하면 더 생소할 것 같아서 익숙한 고전역학에서의 파동역학을 얘기를 한 거고요. 고전역학의 파동역학이나 전자기학 파동역학이나 양자역학의 파동역학이나 사실 그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냥 사인파가 진행하는 것뿐이고. 뭐가 진행한다고요? 매질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위상이 진행한다고 했어요. 위상이 진행한다. 이것도 조금 수학적인 개념이죠. 우리가 진동이라는 거는 진폭과 위상으로 결정이 되죠. 진폭은 얼마나 높고 낮게 뛰느냐. 위상은 이게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90도 위상이 틀어져 있죠. 사실 그 x축을 90도만큼만 바꾸면은 사인 코사인 똑같은 펑션이에요. 네. 그거죠. 그 위상, 그 위상. 그걸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위상이 이제 가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그 웨이브 패킷,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이렇게 열심히 파동 역학을 풀어서 빛의 일렉트릭 필드가 이런 꼴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일렉트릭 필드를 굳이 공간상에서 그리자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 막 이렇게 그리죠. 뭐 오실레이션 하는 걸 그려요.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 y축이 2가 아닙니다. 이미지너리 넘버는 그냥 리얼 플레인에서 그릴 수가 없죠. 리얼 파트만 그린 거예요. 그럼 이미지너리 파트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둘 다 그려야 맞겠죠. 이미지너리 파트는 사인이겠죠. 사인. 네. 여기다 그리죠.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죠. 요게 이미지너리 파트예요. 그래서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하죠. 그러면 리얼 파트랑 이미지너리 파트의 제곱을 더해야죠. 그러면 사인 제곱 코사인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1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1이 나오는. 이게 진폭이라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앱솔루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진폭은 리얼 넘버여야 되기 때문에 이미지너리 이거 자체는 실은 이미지너리 펑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양자역학으로 가져오면서 그걸 썼죠. again 뭘 썼냐 하면 이게 결국 드브로이 물질파였죠. 이게 어떻게 나왔더라? 파장은 1분의 h고 이 파장이 뭐예요? 이게 이제 2파이분의 나니까 k가 2파이 여기서 이제 요 kx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t를 여기다 그리면 이때 파장이랑 k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게 어떻게 됐었지? k분의 2파이였나? 그죠? 왜냐고요? 이게 왜냐고요라는 질문을 한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걸 그리면 파장이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파장이라는 거는 x 방향으로 파장만큼 가면 원래 위상으로 돌아가야 되죠. x가 얼마나 바뀌어야 kx가 2파이가 돼요? k분의 2파이. 그 얘기입니다. 그게 파장이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 h바가 되고 k가 이쪽으로 가면 뭐 그냥 놔두죠. k가 되니까 k는 h바. 이게 웨이브 넘버라고 했죠? 웨이브 넘버. 웨이브 넘버는 다시 말해서 파장의 값수. 이게 항상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면은 항상 헷갈리는데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드브로이 물질파는 이거는 어떻게 얘기 또 왔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저거 우리가 어떻게 드브로이가 왜 저런 생각을 했었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드브로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드브로이는 애초에 왜 이렇다고 생각을 했을까?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거 보세요.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했죠. 포톤의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은 빛의 이게 뭐야? 주파수분의 C였고, 그다음에 이거랑 에너지는 HU 플랑크의 얘기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포톤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대성 이론을 알아야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죠. 빛의 에너지는 PC다. 이것도 왜 그렇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구글 찾아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이거를 이제 조합을 하면은 되는 거였죠. 이제 여기다가 HC 곱하면 H분의 HC잖아요. 그럼 가래는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에너지 PC잖아요. HC 이거야. 그러니까 P분의 있죠. 그래서 적어도 포톤에 대해서는 포톤의 파장이 포톤의 모멘텀 분의 그 H바다 라는 거는 이것만 알면은 사실은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걸 그냥 조합해서 나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포톤에 대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럼 모든 파티클에 대해서도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웨이브 네이처의 파동 방정식에서 K를 파티클에서 주로 얘기하는 모멘텀으로 표현을 했고, 파동 방정식에서의 오메가, 그러니까 앵귤러 프리퀀시를 우리가 파티클에서 보통 얘기하는 에너지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K를 T로 바꿀 때 H바로 나눠줬고, 오메가를 E로 바꿀 때 H바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저 웨이브 펑션이 이렇게 바뀌었죠. px-et를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물질의 웨이브 펑션이라고 부르자. 메터 웨이브 펑션이라고 생각하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식적으로는 뭐 당연하죠. 당연하니까 당연히 수식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죠. 여기는.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 여기서 1, 2 넘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을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네. 포스툴레이션입니다. 상정. 이게 뭐냐면 수학에서 증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조건을 상정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맞다는 걸로 인해서 그 상정이 맞다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논리의 구조 중에서 뭐 그런 뜻입니다. 상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웨이브 펑션을 x에 대해서 미분하니 가지고 한번 놀아봅시다.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돼요? I h바분의 t 사이죠. 그러니까 마치 t 사이는 i분의 h바 로 x 로 사이 이거죠, 그죠? 네, 맞죠? 그래서 모멘텀이 웨이브 펑션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i분의 h바를 곱한 거랑 같네. 예. 그래서 모멘텀을 이런 오퍼레이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결론을 얻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한 40분 정도의 증명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일반적인 웨이브 패킷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가능한 그 플레인 웨이브의 조화 덩어리를 가지고 거기 좀 미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식이 복잡해졌는데, 예.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죠.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적용되는 그 법칙을 발견해야 그게 유용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수식이 어렵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봤더니 역시나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다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쉬운 방식이에요. 덜 정확하지만 이게 이제 인문 수업에 맞는 사실은 방식이긴 해요. 한 번 더 미분하면 P제곱이 나오겠죠. P제곱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럼 에너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에너지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P제곱 E가 그냥 변수였죠. 고전 역학에서는. 근데 이 웨이브 펑션에 한해서 적어도 이런 형태의 웨이브 펑션을 다루는 상황에서는 이런 연산자를 그 변수, 모멘텀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문제 없죠. 네. 그래서 이걸 일반화 해가지고 그냥 이렇다라고 우리는 앞으로 생각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연산자의 개념이에요. 모멘텀 오퍼레이터, 토탈 에너지 오퍼레이터,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항상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할 거니까.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n분의 P제곱 플러스 U. 또 고전 역학에서 아주 잘 알려진 토탈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다. 여기다가 사이를 다 붙여봅시다. 사이는 이게 IH바 사이는 마이너스 2m분의 제곱 사이 플러스 V 사이.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그냥 H라는 이런 이름을 가진 오퍼레이터로 그냥 정의를 해버릴게요. 네? 네. 사실은 토탈 에너지를 주는 오퍼레이터죠. 네. 역학 시간에 이제 배울 겁니다. 랑랑장 배우고 해밀턴이안 배울 텐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네.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럼 대학원 가서 배웠어요. 이게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쉬운 유도 방식 중에 하나죠. 네. 사실은 엄밀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냥 플레이 웨이브에 대해서 적용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웨이브 패킷에 대해서도 적용되느냐라고 물어봐야겠죠. 근데 한 가지 아규먼트는 뭐냐면 웨이브 패킷도 결국에는 플레이 웨이브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모든 오퍼레이터들이 다 리니어 오퍼레이터잖아요. 리니어 오퍼레이터 다시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인지 확인하려면 이게 y랑 z라는 함수에 대해서 하면 y에 대한 오퍼레이터와 z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그냥 단순 합으로 쓸 수 있느냐? 네, 그러면 리니어 오퍼레이터 아니면 안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사인 같은 경우 사인이라는 오퍼레이터 여기는 이제 x에 대해 평미분하는 오퍼레이터에서 얘기했는데 사인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안타깝게도 아니죠. 네, 그래서 사인이라는 함수는 비선형적입니다. 난리니어 펑션입니다. 난리니어 펑션이고요. 이런 미분이나 두번 미분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V도 그냥 상수가 아니고 V도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항상 그럴지 모르겠지만 상수랑 또는 변수랑 오퍼레이터랑 구분하기 위해서 오퍼레이터 위에 이렇게 꺽쇠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V라면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사실 뭐 하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귀찮아서 안 할게요. 근데 알아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V는 무슨 오퍼레이터냐면 V 곱하기라는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예.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오퍼레이터죠. 네. 이게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어려운 증명의 가장 쉬운 버전인 겁니다. 시간이 우리 좀 심심한데 유튜브 볼까요? 근데 안 돼. 유튜브 보다가 재밌는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약간 철학적인 내용인데, 자, 우리 그 인문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 진도는 많이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요. 왜냐면 내년에 내용들 지금 사실 다 얘기한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어차피 다 배울 거라서 저도 사실은 이게 수업 준비하는 게 이런 게 어려워요. 진도를 나가면 쭉쭉 나가면 되는데 이 목적은 그것보다는 쉽게 가르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수업이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미 양자역학에 매몰돼가지고 신봉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믿어야 되는데 왜 안 믿느냐 이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예. 그러니까 염두에 두세요. 저는 이미 신봉자가 됐기 때문에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막 그런 농담도 참 많이 했었는데 학생 때는 교수님이 막 설명하고 왜 이해 안 되는지 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참 슬펐는데 그 상황이 됐네. 저는 이제 교수님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재밌는 아기먼트. 저도 이거 보면서 좀 프레시했는데 뭐냐면 그냥 일반인이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한테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합니다. 자석 두 개를 서로 맞대면 밀기도 하고 반대로 하면 붙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러는가요? Why? 라는 질문을 하는. Feel this pushing between. Turn it on the other way and these come together. Now, what is it, the feeling between those two magnets? What do you mean, what's the feeling you're talking to? There's something there. Yeah. And that, the 이거 sensation 있잖아. 이게 왜 there's 그러냐고. something there when you push these two magnets together. My question. What does it mean when you say that there's a feeling? What's your feeling? Now, what do you want to know? What I want to know is what's going on between these two bits of metal. It's repelling each other. Well, then what does that mean, or why are they doing that, or how are they doing it? You're asking. I must say, I think that's a perfectly reasonable question. Of course, it's an excellent question. Okay. But the problem that you're asking, you see, when you ask why something happens, how does a person answer why something happens? For example, Aunt Minnie is in the hospital. Why? Because she went out, she slipped on the ice and broke her hip. That satisfies people. It satisfies, but it wouldn't satisfy someone who came from another planet and knew nothing about things. First, you don't understand why. When you break a hip, you go to the hospital. How do you get to the hospital when the hip is broken? Well, because her husband, seeing that she had the hip was broken, called the hospital up and sent somebody to get it. All that is understood by people. And when you explain a why,
You have to be in some framework that you allow something to be true. Otherwise, you're perpetually asking why. Why did the husband call up the hospital? Because husband is interested in his wife's welfare. Not always. Some husbands aren't interested in their wife's welfare. They're drunk and they're angry. And so you begin to get a very interesting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all its complications. In order to, if you try to follow anything up, you go deeper and deeper in various directions. For example, if you go, why did she slip on the ice? Well, ice is slippery. Everybody knows that. No problem. But you ask, why is ice slippery? That's kind of curious. Ice is extremely slippery. It's very interesting. You say, how does it work? You could either say, I'm satisfied that you've answered me. Ice is slippery, that explains it. Or you could go on and say, why is ice slippery? And then you're involved with something, because there aren't many things as slippery as ice. It's very hard to get. Greasy stuff, but that's sort of wet and slimy. But a solid that's so slippery, because it is in the case of ice that when you stand on it, they say, momentarily the pressure melts the ice a little bit, so you got a sort of instantaneous water surface on which you're slipping. Why on ice and not on other things? Because ice expands water expands when it freezes, so the pressure tries to undo the expansion and melts it. It's capable of melting it. But other substances crack when they're freezing, and when you push them, they're just a solid. It's fine to be solid. Why does water expand when it freezes and other substances don't expand when they freeze? All right? I'm not answering your question, but I'm telling you how difficult the why question is. You have to know what it is that you're permitted to understand and allowed to be understood and known, and what it is you're not. You'll notice in this example that the more I ask why, it gets interesting after all. That's my idea, that the deeper the thing is, the more interesting it is. And we could even go further and say, why did she fall down when she slipped? That has to do with gravity, involves in all the planets and everything else. Never mind, it goes on and on. Now when you ask, for example, why two magnets repel, there are many different levels. It depends on whether you're a student of physics or an ordinary person who doesn't know anything or not. If you're somebody who doesn't know anything at all about it, all I can say is that there's a magnetic force that makes them repel, and that you're feeling that force. You say, but that's very strange, because I don't feel kind of force like that in other circumstances. When you turn them the other way, they attract. There's a very analogous force, electrical force, which is the same kind of a question. And you say, that's also very weird. But you're not at all disturbed by the fact that when you put your hand on the chair, it pushes you back. But we found out by looking at it that that's the same force, as a matter of fact. The electrical force, not the magnetic exactly in that case, but it's the same electrical repulsions that are involved in keeping your finger away from the chair, because everything's made out of its electrical forces in minor and microscopic details. There's other forces involved because it's connected to electrical forces. It turns out that the magnetic and the electric force with which I wish to explain these things, this repulsion in the first place, is what ultimately is the deeper thing that we have to start with, we can start with, to explain many other things that looked like they were, everybody would just accept them. You know, you can't put your hand through the chair. That's taken for granted. That you can't put your hand through the chair when looked at more closely. Why? It involves these same repulsive forces that appear in magnets. The situation you then have to explain is why in magnets it goes over a bigger distance than an ordinary. And there i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they're lining, all the electrons are spinning in the same direction. They all get lined up, and they magnify the effect of the force until it's large enough at a distance that you can feel it. But it's a force which is present all the time, very common, and is in a basic force of almost, I can go a little further back if I were more technical. But in the early level, I just have to tell you, that's going to be one of the things you'll just have to take as an element in the world, the existence of magnetic repulsion, electrical attraction, magnetic attraction. I can't explain that attraction in terms of anything else that's familiar to you. For example, if we said the magnets attract light as if they were connected by rubber bands, I would be cheating you. Because they're not connected by rubber bands, I should be in trouble. You'd soon ask me about the nature of the band. And secondly, if you were curious enough, you'd ask me why rubber bands tend to pull back together again, and I would end up explaining that in terms of electrical forces,
which are the very things that I'm trying to use the rubber bands to explain. So I have cheated very badly, you see. So I'm not going to be able to give you an answer to why magnets attract each other, except to tell you that they do. And to tell you that that's one of the elements in the world of the different kinds of forces. There are electrical forces, magnetic forces, gravitational forces, and others. And those are some of the parts. If you were a student, I could go further. I could tell you that the magnetic forces are related to the electrical forces very intimately. That our relationship between the gravity forces and electrical forces remains unknown, and so on. But I really can't do a good job, any job, of explaining magnetic force in terms of something else that you're more familiar with, because I don't understand it in terms of anything else that you're more familiar with. 심지어 자석이 서로 밀고 있는 거를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석이 밀고 있는 거는 전자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전자들이 온라인해서 가지고 있는 전자의 그 자기 그 고유의 성질인 그 퀀텀 스피닝 배울 텐데요. 전자들이 마치 스피닝 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사실 돌진 않습니다. 있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런 전자들이 많이 큰 자기장이 나와서 자기장이 서로 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자들은 스핀을 가지고 있느냐? 네, 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대략은 압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이제 그 스페셜 렐러티비티랑 퀀텀 미케닉스랑 합치면서 이제 렐러티비티 퀀텀 미케닉스라는 이제 그 분야가 생겼죠. 폴 드라이브라는 분이 그냥 수학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스핀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입자와 반입자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수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식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이 먼저 간 거죠. 수학이 먼저 가고 그 수학의 구조 안에서 있어야 하는 물리 현상을 예측을 했고 그 뒤에 실험으로 그걸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검증을 한 거예요. 뭐 이거는 뭐가 먼저인지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걸 그냥 관찰했고 그걸 그냥 이론으로 설명한 케이스도 있고 이런 경우처럼 스핀이랑 반입자를 예측을 하고 그걸 나중에 실험적으로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퀘스천이 사실 끝날 수가 없죠. 끝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수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액시엄이라고 한국어로 뭐죠? 공리인가? 공리 뭐냐면 이건 더 이상 왜 그런지 물어보지 말라는 선입니다. 얘는 그냥 이렇다. 더 내려가지 말자 우리. 그러니까 내려갈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더 이상 내려가지 말자. 그 공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이런 거죠. 벽돌이 어떻게 생겼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따지지 말고 이제 벽돌을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성을 만들어 보기도 하자라는 겁니다. 안에도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근데 뭐 선을 그은 거죠. 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철학으로 넘어가고 뭐 그러겠죠. 우리는 존재하는 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치가 않고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스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스핀이 왜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론을 디벨롭하고 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이해를 넓혀야 되나요? 왜?
이해를 넓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럼 왜요? 그러면은 이제 철학가로 가시면 되겠죠. 네,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존재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되게 어디 솔리드한 베이스에 딱 서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그냥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이에요. 약간 붕 떠 있는 느낌. 어디 확실한 어떤 그 액션 위에 쓰려고 사실 사람들이 어디 확실한 그 스탠드 위에 쓰기 위해서 액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쌓아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저번 시간에 했었던 얘기들을 리뷰한 것 뿐이고 다시 다른 언어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파티클 이런 막스 프로블럼 실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한번 풀어보죠. 네, 수고했습니다.